오늘 수업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리요, 식유요, 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리요, 그 다음에 육류, 난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유동물의 젖에서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식품을 유리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유가 되겠고, 이런 육류 포유동물과 일반적으로 이제 조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육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난류는 이제 가금류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이러한 난류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계량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축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 가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넓은 의미의 정의가 있고 일반적인 정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의를 보자면 포유류, 소라든지 말, 돼지, 양, 사냥, 토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류,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거위, 꿩, 메추리, 기러기, 칠면조, 타조, 비둘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는 잉어, 붕어가 있을 수 있고, 곤충류도 넓은 의미의 가축에 해당됩니다. 노예라든가 꿀벌, 지렁이까지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를 우리가 사냥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염소에서 얻어지는 이런 유류를 사냥류라고 불러줘요. 우리는 사냥류가 산에서 하는 이런 양에서 얻어지는 유류라고 알려져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 염소에서 얻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유류를 사냥류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 포유류는 젖을 통해서 새끼를 키워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젖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젖을 얻게 되죠. 줄을 보게 되면 날개를 갖고 있는 이러한 가금류가 되겠죠. 여기 꿩이라든가 기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꿩이라든가 기러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은 절대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 금지죠. 다만 인공적으로 사육을 통해서 이런 꿩이라든가 기러기 또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 야생에서 포획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장에서 사육한 멧돼지, 꿩, 기러기는 식품 원료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잉어라든가 붕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가축의 의미로 들어가죠. 또 곤충의 경우 노예라든가 꿀벌 같은 경우 지렁이까지 가축의 의미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곤충을 가지고 단백질 원으로 쓰는 이런 사육들을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결국은 넓은 의미의 가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꿀벌을 보게 되면 이 벌이 이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서 이제 벌집으로 가꾸게 되죠. 꽃 속에 존재하는 당류는 이게 설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탕 형태의 당들이 존재하는데 이 벌이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서 벌집에 내뱉을 때는 이 벌침 속에 인버테이스라는 효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인버테이스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설탕을 단당류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의 글루코스와 포당을 의미하죠. 포당. 단당류인 글루코스 한 분자와 프락토스인 과당이죠. 이와 같은 단당류가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이와 같은 이당류를 꽃 속에 이당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꿀벌이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가지고 침 속에 있는 인버테이스로 반응을 시키면 이 벌집에 보관되는 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인버테이스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와 프락톡스의 그 이당류의 결합을 끊어주는, 즉 단당류로 글루코스, 프락토스로 끊어진 단당류의 혼합물로 이 벌집을 보관하게 되는 거죠. 즉 꽃 속에 있을 때는 설탕 형태로 존재하다가 벌이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서 벌집에 뱉게 되면은 단당류로 가스매된 혼합물 형태로 형성이 되는 거죠. 꿀 속에는 이런 설탕 형태의 이당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글루코스와 프락토스 형태로 각각 가스매된 단당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꿀벌이 꽃 속에 있는 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분을 모아서 이걸 또 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이 화분입니다. 화분. 꽃가루죠. 꽃 속의 꽃가루를 벌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모기로 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벌집으로 이송하게 되는 거죠. 요 각각을 보면은 요만한 형태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또 길쭉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타원형 아니면 원형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분을 벌로부터 얻는 방식을 나타내는 이 그림입니다. 벌들이 그 꿀과 함께 요 화분을 가지고 이제 벌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이제 뒷다리에서
동글동글하게 뭉쳐진 이 화분을 가지고 이 벌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그랗게 튀어나오는데 이러한 구조로 되는데 가게 되면 이걸 놓치도록 되어 있어요. 뒷다리가 이 화분을 놓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떨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화분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벌들이 공들여 가져온 꿀도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 화분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아서 이 화분을 건강식품으로 옛날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건강식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분을 이용하는 목적은 일단 영양보급이죠. 꽃가루에 들어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네랄, 유기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고 특히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루테인. 그래서 이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죠. 영양분 목적으로 화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피부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건강 증진, 신진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식품 원료가 되겠죠. 그 벌에서 얻을 수 있는 꿀 플러스 화분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꿀벌에서 얻을 수 있는 꿀이 있고, 그 다음에 화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꽃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인데, 이 벌집에 알을 낳게 되면 이 알들이 미생물에 오염돼 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벌집에다 프로폴리스를 우리가 분비를 해놓는 겁니다. 꽃 속에 있는 이 성분을 이용해서 프로폴리스라는 형태로 뿌려놓게 되면 이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생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항균 효과가 있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항생 효과는 이제 세균에 대한 효과를 의미하고 항균 효과라는 것은 이제 곰팡이라든가 효모에 대한 이러한 번식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미생물 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육 저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이러한 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보면 이런 꿀 플러스 화분, 프로폴리스가 생산이 돼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이러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까지 포함하는 의미고 일반적으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
소, 말, 돼지, 양, 염소, 토끼 이와 같은 거의 조류, 가금류를 의미하죠.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이러한 가축별 도축량을 표시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2018년도, 지금 2020년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대략 78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한 인간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가축 중에서 가장 많이 도축된 양을 보면 1위가 압도적으로 닭입니다. 2018년도 기준에서 1년 동안에 660억 마리가 도축됐습니다. 두 번째가 오리가 26억 마리, 토끼가 22억 마리, 돼지가 13억 마리, 양이 8억 마리, 칠면조가 7억 마리, 소가 4억 마리. 지금 닭이 660억 마리가 도달될 때 2018년 기준에서요. 나머지를 다 합친 게 보니까 한 80억 마리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한 8배 이상의 전체 오리, 토끼, 돼지, 양, 칠면조 소를 도살한 전체 가축수보다도 한 8배 정도 많은 것이 닭이죠. 닭은 보통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한 35일 정도 키워서 통닭용으로 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사육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도축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78억 명이 소비를 한 거죠. 그게 따져보니까 660억 마리를 78억 명으로 이렇게 나눴더니 대략적으로 8.5마리예요. 1인당 1년간. 물론 이런 경제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육류 소비량이 늘고, 경제력이 없는 나라들은 육류 소비량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죠? 평균적으로 1년 동안 한 사람이 약 8.5마리의 닭을 소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양의 이러한 닭이 가공돼서 이용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유죠. 젖소의 젖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유와 모유의 차이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각 100g당 수분, 에너지, 단백질량, 지방, 당질, 회분, 칼슘, 인, 나트륨, 칼륨에 대한 비교치가 나와 있습니다. 수분 함량은 거의 근사하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우유와 모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성분상에 이 단백질량입니다.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량이 모유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질입니다. 유당
뭐 다른 말 젖당이라고 하는 이 당질이 4.8, 7.2 모유에 훨씬 많이 들어있죠. 또 회분 함량은 우유가 많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칼슘, 인, 나트륨, 칼륨이 훨씬 우유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분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모유를, 아이들을 키울 때 모유를 먹여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성분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이런 미네랄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유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번에는 우유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중에 87.4%가 물입니다. 물. 우리가 이제 젖소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우유의 원료를 원유라고 불러줍니다. 원유. 이걸 로우 밀크라고 합니다. 여과라든가 균질화라든가 살균되지 않은 젖소에서 얻어진 원유를 가지고 전체적인 성분을 볼 때 물이 87.4%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12.6%가 고형분입니다. 고형분. 물을 뺀 나머지 성분을 보니까 12.6%인데 거기에서 팻, 지방이 3.7입니다. 지방을 포함하지 않는 고형분, 이것을 보통 무지 고형분이라고 합니다. 없다는 얘기죠. 지방이 없는, 지방을 뺀 나머지의 그 솔리드를 무지 고형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우유 속에 존재하는 지방을 가지고 우리가 크림을 만들죠. 이 원심 분리에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지방이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위로 분리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이제 크림을 분리하는 거죠. 분리한 다음에 이러한 크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이 이제 버터입니다. 버터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나오는 무지 고형분을 가지고 이 각각의 성분을 봤더니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이 3.4%, 유당이 4.8%, 미네랄이 무기질이 0.7%.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당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pH, 이러한 그 우유 속에 녹아있는 이런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그 우유에 녹아있는 이런 수용성 단백질을 가지고 여기다가 젖산을 첨가합니다. 또는 유산균 발효를 하게 되죠. 젖산 첨가나 유산균 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pH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pH 4.5가 되면 불용성으로 바뀌면서
침전이 되는 겁니다. 물에 안 녹는 불용성 단백질을 바뀌죠. pH 4.5 근방에서. 그래서 이 pH 4.5를 대부분의 우유의 그 pH가 한 6.8 전후가 됩니다. 중성입니다. 이렇게 pH를 낮추는 방법은 유기산이든 무기산을 첨가하든가 유산균 발효시켜버리면 떨어지겠죠, pH가. 그때 침전되는 단백질이 뭐냐면 카제인, 케이신입니다. 침전이 일어나는 거죠. 우유 속에 녹아있는 단백질 중에 pH 4.5에서 침전이 일어나는 단백질을 우리가 카제인 또는 케이신이라 불러주죠. 침전이 일어나지 않는 단백질을 이것을 회이 프로틴,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3.4% 중에 2.8%가 침전되고 0.6%가 침전되지 않고 녹아있는 거죠. 이렇게 회수된, 침전을 통해서 회수된 이런 단백질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이 치즈입니다. 치즈. 이 치즈 만들 때 이제 부산물로 우리가 유청 단백질을 얻게 되죠. 이런 유청 단백질을 가지고 보통 그 단백질 보충용 식품을 건강식품을 이제 만들어서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청 단백질은 치즈 만들 때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되죠. 부산물로. 그래서 값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용 건강식품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유로 만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있는데 유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품의 정의는 가축의 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유를 주로 써서 만들기 때문에 우유를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을 우리가 이제 유제품이라고 불러주죠. 유제품.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젖소로부터 얻게 되는 원유가 있습니다. 로우밀크. 그래서 국산 농가에서는 이 국내 농가에서는 젖소를 키우게 되죠. 그럼 아침에 젖소로부터 이 원유를 채집을 하죠. 젖을 짜가지고 짜놓으면 이제 집유차가 와서 매일 아침에 원유를 가지고 우유 공장으로 가게 되죠. 이때 미생물이 번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집유차는 반드시 이제 냉장 온도 4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공장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유 공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유라는 게 있습니다. 음용류. 마시는 우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시유, 시티밀크, 마켓밀크라고 해서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이런 우유하면 시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우유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우유. 이것은 뭐냐면 우유 속에 있는 그 지방을 제거한 즉 크림으로 분리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탈주우유라고 불러요. 스킴밀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을 제거한 우유죠. 지방이 없는 상태의 우유를 우리가 스킴밀크라고 하죠.
요 같은 그 스킨 밀크를 가지고 이제 분무 건조를 시키면 탈주 분해가 되는 겁니다.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다 제거시키고 남는 이런 탈주 우유를 분무 건조시킨 것이 탈주 분유에 해당되죠. 또 저지방 우유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이 많으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 지방을 좀 감소시킨 이런 우유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우유, 초콜릿이라든가 커피라든가 바나나, 딸기를 첨가한 우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을 첨가한 우유, 또 비타민을 첨가한 우유, 여러 가지 그 몸에 좋은 이러한 기능성 원료들을 첨가한 우유들이 현재 생산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또 유당을 분해시킨 이러한 우유가 존재하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시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살균 시유가 있고 멸균 시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 시판 우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멸균유는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우유가 멸균 시유예요. 지금 살균과 멸균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젖소로부터 이 원유를 얻게 되면은 이 젖소로부터 얻어지는 원유 속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존재하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젖소의 그 유방 부위에서 원유로 혼입되는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도 존재할 수 있겠고, 또 식품을 발효시키거나 부패에 관여되는 이러한 식품 미생물도 원유 속에 존재하겠죠. 또 이러한 젖소가 어떠한 그 질병에 걸려 있다면 이러한 젖을 통해서 이 병원성 미생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원유 속에는 일단은 살균되기 전에 원유 속에는 병원성 미생물과 식품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유 공장으로 원유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는 요거 하면 돼요. 요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거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균질화를 하죠. 균질화. 여러분들 원유를 이러한 유리잔에 담아놓게 되면 이 지방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이 위로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밴드가 형성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크림 밴드, 또는 크림 라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당연히 지방이 그 비중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물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 시판우유를 먹을 때 이런 크림이 위로 분리가 되면 식감도 떨어지고 또 기호성이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우유 공장에서는 이러한 그 입자가 큰
지방들을 우유 속에 유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잘게 잘라 가지고 안정하게 이러한 그 미세한 지방구를 우유 속에 안정하게 유화시키는 형태로 판매가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균질화라고 합니다. 균질화. 예, 균질화를 시키는 목적은 나와 있죠. 크림밴드가 형성돼서 기호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일한 농도로 이러한 지방이 섞이도록 조작한 것이 균질화인데,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원유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피스톤으로 (5, 600) 기압으로 밀어줍니다.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엄청 압력으로 여기 고압으로 걸려 있다가 여기를 순간적으로 탁 터주면 여기는 대기압입니다. 이 고압에서 대기압으로 갑자기 노출돼 버리면 이게 퍼핑이라 합니다. 퍼핑이라 해서 갈기갈기 작은 조각으로 쉽게 말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큰 지방구들이 아주 미세한 그 지방구로 잘려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균질화라고 하죠. 그래서 고압에서 대기압 쪽으로 노출시키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미세한 지방 입자들이 이렇게 우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크림 라인을 형성하지 않아요. 이러한 방법을 써서 좀 균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통 그 시장에 가면 이 뻥튀기를 하는 이런 기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누룽지 말린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밑에서 불 떼가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이렇게 보통 게이지 압력 보면 한 2기압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